글쎄요. 일단은 뭐 중국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중국발 음, 모멘텀 플러스 그다음에 오픈 AI발 모멘텀인데요. 네, 중국발 모멘텀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창신 메모리의 상장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네. 저는 근데 그 부분에는 너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창신 메모리가 음, 400% 급등했습니다만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열흘 동안 상한가 폭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창신 메모리가 월요일날 상장했을 당시에 한국 시장에서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은 과연 창신 메모리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흔들리냐라는 점이죠. 문제는 음, 중국이 이제 노광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ASML이 미국 시장에서 8% 이상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죠. 결국 중국의 이제 반도체 기술이 글로벌 그 기업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이 화들짝 놀란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음, 더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오픈 AI하고 서로 상호 출자를 통해서 물건을 판다라는 것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의 우려감을 자아내면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부도 수합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런 음, 것들도 시장에 있어서 위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SK하이닉스 ADR 가격이 상장가를 하회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투심을 자극하면서 시장에 있어서 삼전닉스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에 음, 이제 마지막 심리적인 지선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네. 120일 이동평균선을 삼성전자가 갭으로 하락함으로써 장의 조정 폭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음,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음, 제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뭐,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데, 네. 음식점 주인이 저 돈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온 것인지 저축에서 나온 것인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음, 부분을 놓고 보면 지금 당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여전히 막대하게 투자를 하겠다. 네. 더군다나 우리가 주말에 나왔던 AI 서밋에서도 보여지듯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브로드컴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맺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기 계약을 맺겠다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측의 입장에서도 팔 수 있는 활로를 확보했다는 거고 음, 사는 측 입장에서도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사간다라는 거죠. 물론 그 돈이 어디서 나타났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점은 있죠. 네. 하지만 내가 직접 내 물건을, 내 돈을 주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다라면 네. 파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우려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러한 변동성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단기, 중기 영향 다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음, 수급적인 요소가 분명 존재하겠죠. 네. 일단은 상한가 제한폭이 없다라는 열흘 기간 동안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창신 메모리의 D램 가격이 삼성전자 D램 가격보다 한때는 좀 비싸게 팔렸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기술력이 좀 둔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키미 K3 AI에서도 보여지듯이 중국 기업의 어떤 반도체 그리고 AI에 대한 기술력 격차가 의외로 생각보다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것이 서방 투자자들에게 화들짝 놀랄 만한 음, 이슈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창신 메모리의 이 가격 급등은 네. 우리가 그 중국과 한국이 이머징 마켓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 상호 교체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국내 수급에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이 사이드카가 걸리지 않은 오늘도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는데요. 음, 그런 상태가 일단은 1차적으로 31일부터 시작되는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증거금 상향 조정이 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떤 대응을 하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31일 날 변동성,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사이드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신용 리스크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지수가 6,500을 깨고 내려간 상황에서는 신용에 따른 변동성,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에 따른 그 B2에 따른 위험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들이 물건을 이제 주식을 화들짝하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일단은 지수가 7천 이상 올라가줘야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좀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면 주식을 안 사고 팔려고 하는 레버리지 때문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재가 조금 나오면 나는 더 기다릴 거야, 팔지 않고 사자만 확 들어오는 그러한 극단적인 양상이 펼쳐지면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삼전 닉스에 대한 실적이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그동안 리밸런싱을 통해서 많이 팔아왔었던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오히려 그들이 물량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또 언론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구간에 있어서 실적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AI 모멘텀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들게 된다라면 결국은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환율이 지금 1,400원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물론 우리나라 말고 중동 전쟁 이슈도 끝나야 된다라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현 구간에서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오고 그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미국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중동과 관련된 이슈고요. 중동과 관련된 이슈가 끝나면서 유가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를 통해서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인데요. 우리가 이제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네. 그런 건데 그들이 과연 이렇게 차입을 통해서,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도 과연 투자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그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실적이 나와봐야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잠정 실적 89.5조 원에 대해서 하회하는지 여부, 또 잘 나오는지 여부,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65조 중심으로 잘 나오는지 여부, 못 나오는지 여부죠. 못 나왔을 때는 변동성이 좀 크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그 변동성을 미리 선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잘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만약 변동성을 보인다, 그러면 당분간 시장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점을 보느냐 선을 보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이 도트를 얘기하는 건데, 점을 보면 흔들릴 수 있죠. 그렇지만 선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더 개선될 걸로 지금 증권가 보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실적이 지금 더 개선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깨고 내려갈까요? 하이닉스가 150만 원을 깨고 내려갈까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그럴 가능성보다 삼성전자가 다시 40만 원, 50만 원을 향해서 갈 확률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을까. 특히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들이 목표가를 제시했었던 목표가에 대한 분석 틀을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현 구간에서는 극심한 공포감에 따른, 그리고 실적 시즌을 앞두고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공포의 극대 수준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워렌 버핏이 얘기한 지금 시장은 우울증에 걸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죠? 결국 주가는 이익에 수렴한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수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렴한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주식 투자하기 어렵죠.
근데 저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언젠가는 거품이 나타날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의 이익도 영업이익률이 꺾일 거지만 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감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합리적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약간의 비합리성이 더 보이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지금 삼전직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전직스는 팔면 못 삽니다. 삼전닉스는 뭐 다른 주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삼전닉스는 팔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삼전닉스는 견뎌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고 견뎌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태풍이 불면 뭐 비바람이 부는 거고 조금 심리적으로 힘들죠. 번개도 네. 치고 무섭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지나고 나면 맑은 해가 뜬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태풍을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삼전닉스와 관련해서는 크게 우리가 물론 힘듭니다. 다들 힘들지만 여기서 힘들다라는 것에 너무 마음을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네.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잠수함에 대한 이슈, MRO에 대한 이슈가 좀 반영된 거죠. 네. 다른 어떤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이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뭐 시장이 무너지다 보면 태풍 부는데 나 혼자 앉아주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엔비디아가 지분을 4% 이제 4.9% 거의 5%까지 이제 그 들어간 건데 구체성이 보일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지분 5%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떤 뭐 네이버의 어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일까요? 물론 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뭐 일들을 하겠죠. 근데 이제 주가는 먼저 반영되고 실적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현 구간에 있어서 네이버도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고 물론 이제 새로운 트리거를 마련한 건 사실이에요. 그동안 이제 네이버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좀 감안하면 지금은 네이버는 차분하게 봐야 될 주식이 아니겠나. 너무 단기간에 주가가 젠슨왕 이벤트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었던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감정적인 언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감정적인 언어보다는 이성적인 언어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언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정의 언어와 이성의 언어. 이성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있죠. 실적입니다.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50% 정도는 담아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는 전력 인프라를 담아두는 거죠.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 5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밸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식음료 같은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이런 쪽들이죠. 그리고 이제 30%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실적이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한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으면 조금 편하게 시장을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구성 종목이 이런 식이 아니다라면 더군다나 상반기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여전히 부진하다라면 주도주로 갈아타는 것들도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이제 뭐 관심이 되게 많으셨는데 일단은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금요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 그래도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은 조금 뭐 헤매고 있지만 일단은 그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좀 막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큰 틀로 보면 AI 서밋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급자 역할 정도에서 AI 생태계를 끌고 가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사용자가 되겠다, 주축이 되겠다라는 이제 의지 표명인데, 네. 예, 그거에 이제 그 그 회사들이 화답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숫자상으로 이제 뭐 2천억 달러, 7,500억 달러 이런 이제 숫자도 되게 중요한데, 예,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SK그룹 같은 경우는 텔레콤의 입지가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AI 데이터 센터에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같이 이제 협업하고 하는 것들이 강화됐다는 부분이 있고,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와의 관계를 더 공고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가 이제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오히려 더 큰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를 한 4.5% 정도 지분 투자를 이제 제3자 배정률 상증자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1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룩필드라는 이제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또 받는 걸로 지금 진행이 돼서 이건 아마 이제 SPC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쪽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네이버가 직접 참여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때마침 맞춰서 이제 또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이제 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잡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엔트로픽과의 협업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어서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이 뭐 대통령이 주재했기 때문에 이게 뭐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음. 그 빅텍에 있는 회사들 CEO들이 본인들 이익이 안 되면 대통령이 불러도 안 가는 사람들이라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의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AI를 만들어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주축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예, 그분들이 뭐 시간이 뭐 남아 돌아서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예, 그리고 뭐 그냥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2천억 달러를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그렇죠. 것들을 네. CEO 그런 이제 그 큰 기업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의 이제 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뭐 TSMC가 이제 워낙 적체 상태인데다가 우리가 이제 2나노, 3나노 관련된 공정들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지난번에 엑시노스 2600부터 시작해서 이제 퀄컴 것들을 일부 좀 대체하는 모습들 나왔고요. 네. 예, 그런 데서 이제 그리고 이번에 HBM4에서 베이스 다이 이제 4나노로 만든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좀 자랑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음. 이제 시장에서 좀 인지가 되면서 지난번에 엔트로픽이 이제 이나노 관련된 자 본인들의 AI 칩 개발하는 거 네.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랑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고 거기에 이제 또 브로드컴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에 메이저 회사들과 이제 거래를 트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당장 실적에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향후에 메모리 반도체가 약간 둔화되더라도 파운드리 사업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뭐 엔비디아의 연구원들이 이제 한국에 상주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일단 그게 이제 현대차와의 협업,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걸로 보이고요. 음. 그리고 지금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구글과 엔비디아가 가장 협업하고 싶어 하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지금 너무 저평가 받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음. 너무 지금 자동차에 침착돼서 지금 너무 이 성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시장 분위기가 돌아선다라고 하면 네. 어차피 이게 이제 뭐 28년부터 본격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정을 이제 밟아가면서 또 리레이팅 과정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뭐 지금 네이버가 협업을 하고 뭐 지분 투자하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본인들의 칩을 써달라는 얘기고,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서 AI 데이터 센터 주로 이제 아마 우리 이쪽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쪽은 거대 언어 모델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사용처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각 동남아시아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소버린 AI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좀 늘어날 텐데, 네. 그거를 이제 한국을 파트너로 하는 게 가장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을 약간 좀 지배하거나 아니면 이제 누를 수 있다라고 이제 다들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착한 나라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뭐 제국주의의 역사도 없는 이제 한국과의 협업은 중동 국가가 됐든 뭐 아시아권 국가가 됐든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를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랑 SK텔레콤, 뭐 LG, 뭐 LG CNS 이 정도 회사, 삼성 SDS 이런 회사들이 지금 아시아권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뭐 시장은 이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이제 워낙 그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약했기 때문에 네. 호실적을 발표한 인텔조차도 이제 마이너스 7%대로 빠지면서 시간의 상승을 좀 머쓱하게 만들었는데 음. 일단 지금 자금의 흐름은 반도체를 좀 이익 실현을 더 하려고 하는 쪽과 그다음에 공매도를 더 하려고 하는 쪽에 이제 그런 욕구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돌아 세우고자 하는 쪽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공방이 좀 치열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뭐 빅테크들,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지만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번 돈 음,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고, 네.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투자 방법이 FCF라고 해서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을 음,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음,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결국에는 돈을 써서 우리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칙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미국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예, 반도체 쪽으로 다시 재투자가 더 활발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의 문제, 그다음에 반도체 고점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아마 이번 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때, 네. LTA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든지, 음, 시장의 의구심을 좀 일축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거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것들이 좀 발표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네이버처럼 그런 것들이 네. 나오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의 매수의 쏠림은 더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바닥을 좀 잡는 한 주가 좀 되면서 매크로 이슈, FOMC 회의도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그 빅텍들,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믹스가 되면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약간 주목하셔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항상. 구글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또 논란을 그쵸. 좀, 예, 네. 27년도에 그냥 상당히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자세하게 숫자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음, 지금 우리나라 실적 발표는 그닥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예, 이미 하이닉스는 60조 초반대로 이제 가이던스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네. 그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 실적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기존의 LTA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아마 더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주주하는 정책은 어떻게 필 건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이 더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음, 지금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쪽은 이제 홍콩에 있는 이제 JP 모건 스탠리 쪽과 네. 그다음에 본사 모건 스탠리 쪽이 의견이 다르다는 건데, 음, 서로 이제 보는 쪽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으로 보는 쪽이 이제 홍콩 쪽이라고 보면, 음, 지금 이제 아시아권의 대만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낸드의 재고 비율이 올라갔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노이즈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 실제로 낸드의 재고 비율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고요. 생각보다 이제 평소의 재고 비율에 비하면 그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 매기 역할을 해서 빠질 거다. 소비자 단을 B2C 제품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모건 스탠리에서 입장은 또 뭐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내가 필요한 칩은 이만큼인데 지금 줄 수 있는 건 적으니까 당연히 반도체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판단하는 그쪽이 또 이제 음, 본사 쪽이기 때문에 네. 노이즈는 지금 홍콩에서 만들고 있고 본사 쪽에서는 또 달래는 이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로 하여금 약간 좀 이제 오히려 그거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네.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 금요일 날 이제 그런 이제 홍콩 쪽에 있는 그런 이제 루머 아닌 루머가 돌면서 네. 그다음에 좀 주가를 좀 누른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CXMT가 상장하다 보니까 400%, 470% 이상 이제 상장했다라고 하는데 첫날 네.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그쪽으로의 자금 쏠림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좀 있는 거죠. 이제 새로운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새로운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그 회사가 또 마침 또 디램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예, 네. 디램을 만드는 회사니까 좀 더 관심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 글로벌 자금들은 또 일단 거기서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또 일정 부분 자금을 태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단기 영향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음, 스페이스 X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초반에는 관심이 많이 이제 커져 있다가 생각보다 네. 이제 원래 공모가가 좀 낮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건 앞으로 향후 한 2, 3년 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캐파 관련돼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음,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하는 물량도 대부분 다 이제 중국 내에서 소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 물량조차도 다 못 맞추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그냥 좀 지켜보시고,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이제 뭔가 도전자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거고,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심으로 시장은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또는 이제 네. 뭐 투자자들이 판단하시는 건데, 네. 굳이 엑시트 코리아를 할 필요가 있나? 지금 밸류 이제 그거의 근간은 뭐냐면 내가 이 12개월 포워드 예상 실적치를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예, 그걸 못 믿는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12개월 포워드를 못 믿겠다라고, 실적 예상치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밸류 자체를 이제 믿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건 이제 극단적인 이제 부정론자들이 말씀을 하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믿는다라고 하면, 뭐 80%만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주가는 너무 쌉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저는 매도의 실익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여전히 좀 갖고 계시면서 좀 버티시는 게 맞다. 그게 원래 이제 주가라는 게 한 30% 조정이 이제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도 네. 25년 1월 달에서 4월까지 3개월간 거의 한 반토막 가까운 조정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150불에서 183불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었는데, 예, 그러고 나서 200불을 갔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때도 노이즈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엔비디아가 뭐 그 딥시크가 생기면서 뭐 수요가 줄지 않겠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추측들이 결국엔 주가를 이렇게 만든 건데, 결국엔 지금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나서 지금 200불대 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런 노이즈들을 겪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에 뭐 더 빠지기보다는 이제 반등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더 빼면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 기준으로 보면 PER이 3배대로 떨어져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밸류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올라가는 속도는 예전보다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계속 이제 뭔가를 해소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아마 그게 고비가 될 거다. 그래서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 이런 것들 좀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전략이 매일매일 바뀔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건 보유하시면 되고, 적어도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30, 한 2, 3만 원 갈 때까지는 보유하시는 게 맞고, 하이닉스도 한 250만 원 수준 갈 때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맞다. 지금, 미국의 이제 SK 하이닉스 ADR이 지금 하나로 계산하면 거의 한 240만 원 가까이 돼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워낙 저평가 받고 있는 거죠, 본주가.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현대차나 네이버는 포트에서 한 10% 정도는 좀 담아가시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각각 10% 정도. 네. 예, 그래서 없는 분들은 또 이제 좀 빠질 때 사시면 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고, 제가 좀 적게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사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보니까 알파벳 실적도 나왔고 오늘도 사실 좀 좋잖아요. 근데 지금 장 끝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이럴 일인가 싶긴 해요. 오늘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근데 최근 뭐 매일매일이 그렇죠. 올라가는 날도 그렇고 뭐 내려가는 날도 쉽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 결국은 우리가 뒤돌아서 이제 생각해 보면 5월 달에 가장 뜨거웠던 그 시기까지는 단 한 번도 이 고객예탁금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고객예탁금이 대기자금이잖아요. 네. 대기자금이면 주식을 살려고 대기해 놓은 돈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주식을 사느라고 개인들이 100조를 넘게 썼는데도 계속 130조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 돈이 미친 듯이 계속 들어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와요. 일단 분위기 보니까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일단 안 들어오고. 안 들어요. 두 번째로는 물린 사람들은 쉽게 팔까요, 안 팔까요? 못 뭐 팔죠. 종목 따라 다르지만 거의 안 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거래는 확 줄었죠. 거래가 줄어들면서 소위 그 문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거래가 집중되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의 왜곡 현상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빠르게 조치 취해라라고 했는데 아직도 뭐 금융당국은 정신 못 차리고 뭐 31일 날 뭐 3천만 원 올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모자르다는 거네요. 31일도 사실 조기 시행이라고 오늘 속보가 난 건데 이보다 더 좀 강력한 게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핵심은 뭐냐면 허들을 높이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막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거 막아봐야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안 나가고 그렇죠. 들어갈 사람들 들어갑니다. 그럼요. 거래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거래를. 거래. 예, 이 거래 회전을 막아야 되는데 어제 하루 정도 조금 이제
시장 좋아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뭐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아마 오늘은 다시 또 늘었을걸요. 지금 이 분위기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다소 좀 법에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ELW 어떻게 없었어요? 호가 쫙 벌려서 없었어요. 그쵸. 네. 일부러 호가 벌렸다니까요. 맞아. 그러니까 유동성 관리자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호가 쫙 벌려서 사고 싶은 사람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게 만들고 팔고 싶은 사람은 너무 싸서 못 팔게 만들어서 그거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는 할 수 없고 이게 현물에 주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상장 폐지하면 정말 지옥 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할 수 없다는 건 공감하지만 그러면 지금 이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이 하루에 막 20, 30번 거래하는 건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하느라고 다른 거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그렇죠. 다른 거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돈 벌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고 지금은 또 거래 대금도 축소된 상황이라 이쪽에서 이 난리가 나면 전체 시장에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몰라서 못했다면 멍청한 거고 알면서 안 했다면 이것도 직무유기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은 제가 보기엔 원래 뭐 수명이 한 80살까지였으면 한 12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뭐 욕을 너무 많이 들어먹어서 네, 제가 보기엔 한 120살까지 다 뭐 장수하실 것 같아요. 나름에는 또 대형 증권도 안 되게 하고 했는데 나름 어쨌든 디테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 거래를 막아야지만이 이 어떤 혼란을 좀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그 거래를 어느 식으로 좀 막으면 그나마 좀 뜨거운 불을 좀 끌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장기적으로 상품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분산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게 또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역작용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선택할 수 없는 그림일 거고요.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현물 매수 없으면 못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현물의 해지 외에는 할 수 없게 아예 뭐 약간의 이거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거래를 제한시킨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포지션 진입과 청산의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그 다음에 허들도 뭐 3천만 원? 제가 보기에 한 2억으로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2억이나 3억 정도. 그쵸. 이렇게 확 올려서 소위 이제 진짜 전문 투자자들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금액이 꼭 없다고 전문 투자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돈 가지고 내가 내 돈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 왔는데 뭐 누가 뭘 할 거야 이런 뭐 이런 사람들 뭐 가서 엄청 깨지고 보면 정신 차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야 그나마 이게 조금 악영향이 줄어들 수 있지 악영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가총액 산정하는 그 지수 산정하는 방식이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의 등락이 심해지면 어차피 불확실성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없앨 수는 없는데 그걸 줄이는 방법은 어쨌든 최대한 그 불확실성을 더 확대시키는 LP들하고 지정관리자들의 거래라도 좀 막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추가적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포지션 중립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물 사고 팔고 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막기 위해서 현재는 그 거래를 조금 중단시킬 수 있는, 중지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이사님 그때 재헌절 전날 안 좋아가지고 주말 내내 이제 불안했는데 보니까 오늘 또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 그런 소식들도 있지만 보면 유가도 뭐 있고 다음 주에 FOMC도 있겠지만 오늘 근데 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인텔도 그렇고 알파벳도 어제도 잘 나와서 좀 이 정도는 아닐 거라 했는데 또 다른 이유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탈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바뀐 거 없고 바뀌고 있는 건,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 건 주가하고 우리 마음뿐이에요. 마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잡아야 될 핵심은 아까도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사람들이 뒤로 다 빠져 있는데 지금 어차피 액션을 할 수가 없어. 없는데. 너무 물려 있거나 지금은 뭔가 포지션 결정이 어려워서 뒤로 다 빠져 있는데 앞에서 이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ETF의 거래가 너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소위 눈속임이라고 하죠. 앞에 지금 막 현란하게 움직이는 이 주가 등락을 쫓아다니다간 제가 보기엔 100% 망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방송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 이거 하고 계신 분들 그냥 거래 멈추고 빨리 손절하고 그냥 나와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2배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 뭐 인버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 번 계속 이기면 정말 유리할 것 같지만 딱 한 두세 번 틀리면 본전 오거나 본전 아래로 갑니다.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고려하면서도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이야 뭐 계속 하는 건데 저는 되도록 뭐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빠져나오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 변동성은 전체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다시 올라가고 시장에 원활하게 다시 고객인탁금이 좀 채워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사실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아무리 많이 나오고 29, 30도 삼전닉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전에 봐왔던 그런 상승세를 보기에는 아직은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지지 않는 한은 보긴 좀 어려운 일이겠네요. 거래가 많아져도 음. 저는 올해 1, 2월 달, 4, 5월 달 같은 상승은 앞으로는 없다. 올해 내엔 없다라고 봅니다. 뭐 연고점이 나왔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고점을 다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그렇게 급하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현상은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이 네. 취해지고 있잖아요. 소위 이제 이 2배짜리 상품을 묶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원래 펀더멘탈에다가 이 변동성이 합쳐지면서 급하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변동성은 막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조치들은 하반기에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B2C 쪽부터 시작해서 가장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반도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B2B 쪽에서는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B2B도 아마 저는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야, 너희들 뭐 우리 투자하고 싶고 중국이 저렇게 미친 듯이 쫓아오니까 우리도 계속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가격은 알지? 유지될 수 없는 가격이야. 너희 물량 당장 지금 못 늘리잖아. 그러면 가격은 여기서 멈추자 정도의 합의는 저는 아마 7, 80%의 확률로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LTA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 게 아마 올라가는 스팟 가격을 그대로 더 이상 반영하지는 못하는 그런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B2C에서 전부 지금 아우성 치면 네. 애플뿐만 아니라 갤럭시도 지금 우리 적자난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뭐 뉴스 보니까 그 PC 판매, 개인 PC 판매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 다 메모리 가격 그렇네요.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제 반도체의 이익이 급격하게 계속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여기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우리 지금 반도체의 수출 상승이 뭐로 나타나고 있다? 수량이 아닌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P가 멈추면 네. Q가 늘어야 되는데 Q는 지금 늘릴 수가 없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3대 메모리사가 증설해서 생산해 내는 첫 번째가 내후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신규 공급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격을 묶어두는 관점으로 가면 이익이 예전처럼 떨어지진 않겠지만 증익이 더 이상 없다. 라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지면 아마 반도체가 많이 가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가더라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반기에 이 두 개 레버리지에 몰려있는 사람들도 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그렇죠. 않으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실적이 좋은데도 반도체 두 종목으로 거래가 집중되면서 빠진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이런 종목으로 약간 매기가 퍼질 가능성은 있고, 근데 이런 종목이 올라와도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진 그렇죠.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종목 장세가 하반기엔 좀 나타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장세 뒤에서 다시 한번 여쭙기로 하고 일단 실적 얘기 잠깐 이제 좀 짚고 넘어가면 다음 주 당장 삼전닉스가 이제 연달아 있는데 보니까 그날 FOMC 발표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잠정 때도 많이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겁이 좀 있어요. 공포심이 있는데 FOMC까지 나온다. 그러면 사실 그냥 단순하게는 아 그날 또 빠지겠네 이 생각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그 전날 이제 미국 증시의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거기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저는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네. 별로 빠질 게 없다고 생각해요. 더 네.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뭐 PER 레벨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은 이익이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거지 예전 반도체 시황처럼 이익이 이제부터 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내년에 공급자가 없다니까요.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 뭐 피크아웃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피크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증익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아웃이다? 얼마나 떨어지는데요? 뭐 자기가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를 벗어나려는 좀 시도들이 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AMD 거 쓴다고 그러고 AMD가 지금 자전 돌리려고 하잖아요. 7조 해가지고 너 뭐 니들 거 살 돈 우리가 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안 사요? 메모리 안 살까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는 쉽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피크를 얘기하는 건 뭐 피크일 수도 있다는 저도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네. 피크 아웃이다? 물어봤어요? 그들이 아니라는데 지금 어디서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피크아웃 얘기하는데 뭐 전문가들이 다 아니라는데 그 회사에서도 아니라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논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아마 숏을 잡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뭐, 그건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실적이 뭐 실적은 이미 뭐 삼성전자 실적도 알고 마이크론 실적을 아니까 하이닉스도 실적이 네. 나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실적 좋은 건 상수고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건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로는 LTA를 맺는 과정에서 가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가 선언권 투자하고 용익 투자 두 가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정도가 네. 이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에서 시장을 우려시킬 만한 큰 변수가 없다면 아마 저는 뭐 추가적인 조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글도 실적이 좋았지만 밀린 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FCF가 말랐다. 그러니까 프리캐시플로우가 말랐기 때문에 아 이거 계속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은 비교적 견조했던 게 걔네가 계속 돈 쓴다고 하니까 견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도 똑같아요. 돈 앞으로 계속 많이 벌 건데 네. 너희 올해부터 내년까지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뭐 선언권하고 용이 동시에 투자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지 않을까? 뭐 너희가 지금 돈 잘 버는 거 알겠는데 그거 너무 많이 돈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물음이 아마 이번 실적 발표에는 가장 제가 보기엔 메인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 여쭙고 싶었어요. 지금 저희가 사실 뭐 매일매일 일일비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보면 국장에서 나흘 정도 4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사들였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한동안 왜 우리가 그랬잖아요. 외국인 투자를 따라가자. 막 그런 얘기도 할 정도였다. 한참 좋을 때. 이거는 또 의미 있는 수급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은 아마 올해 내내 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걸 자꾸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물론 뭐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계속 역대 최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소위 패시브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한국은 너무 뚱뚱해요. 우리가 원래 잡았던 비중 대비 너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지금 뭐 2, 300조 벌어서 좋지만 자신들의 규정에 따라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외국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줄이는 속도의 차이는 계속 있겠지만 저는 올해 내내 외국인들은 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갑자기 뭐 전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야 한국 너무 좋아 포트폴리오를 대고 올리자라고 결정을 하면 또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규정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은 기조적으로 보면 올해 내내 팔 겁니다. 근데 올해 300조 팔아도 외국인들 올라간 금액이 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팔아도 비중을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뭐 이틀간 4조 샀다고 전혀 뭐 기뻐할 건 아니고 올해 주식을 끌어올린 건 ETF하고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다시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정도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저는 계속 들락날락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기조적으로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변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아예 주식 계좌 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혼란이고 그냥 보기 싫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모멘텀을 하나 찾아보자면 이번에 또 깐부회동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만나던데 아예 젠슨하게 초대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시장이 지난번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본인들도 알 거예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들이 많이 있다는 걸. 그러면 메시지는 달라져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저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들을 품으려고 하는 의도는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요. 미국 내에서 원래 가장 많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피지컬 AI 쪽의 협력체도 찾아야 되지만 네. AI 데이터 센터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줄로 걸린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업들, 우리나라 네. 뭐 네이버를 네이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앞으로 뭐 관계 변함없을 거고 공고하게 투자할 거고 협력 관계 뭐 변함없을 거야 정도의 얘기겠지.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더 투자해 보겠어. 뭐 이런 어떤 원대한 계획은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AI 자문위원단에 어떻게든 위촉시킨 것도 그냥 어떤 책임감과 명목상을 위한 거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도 잠시 애플한테 뺏기기도 했었고 음. 왜 그럴까? 왜 엔비디아 바뀐 게 있나요? 실적이 나빠졌어요? 이익률이 떨어졌어요? 없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박스에 혹시 갇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러면 박스라고 하면 정고점까지 올라갈 테니까 뭐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서 돈을 더 투입해야 한다면 다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게 발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뭔가 이렇게 감투를 씌우는 건 우리 사이 친하니까 빠져나가지 마라고 마라. 굴레를 씌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탈 엔비디아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오히려 계속 엔비디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과연 잘하는 선택인지는 조금 궁금하긴 하지만, 네, 그렇네요. 근데 우리는 일단 대안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뭐 중국 선택할 수도 할 수 없고, 없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쫓아오고 있기는 한데 엔비디아보다 못한 AMD를 선택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 모델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자율주행이나 로봇 시스템을 엔비디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서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하실 필요는 그래요. 없을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나 네이버가 최근에 힘을 못 받고 있으니까 물린 분들은 이 소식을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둘이 또 정의선 회장이랑 이해진 의장도 들어가니까 그럼 약간 기대하기에는 시장의 분위기상도 쉽지는 않겠네요, 이번에는. 근데 현대차 뭐 네이버는 저는 계속 일관되게 PBR 한 배에서 안 사면 언제 사냐는 의견이니까. 저번에도 또 PBR 한 배 왔잖아요. 맞아요. 뭐 그때 샀으면 지금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내려오면 PBR 한 배에서는 사라라는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네이버는 두 가지 포인트를 언급드릴게요. 첫 번째, PBR 한 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네. 얘가 성장이 없으면 PBR 한 배에서 왜 사요? 그런데 그렇죠. 성장 그림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으면 PBR 한 배에서 못 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언제 사실 건데요? 또 30만 원 가면 그때 뒤늦게 샀다가 또 물릴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투자는 하지 마시고, 지금 PBR 한 배에서 이 기업이 성장이 없는 기업이라면 살 필요가 없고, 성장의 뭐 방향성이 보인다면 사야죠. 근데 어떤 성장의 방향성이 보입니까? 네오클라우드의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네이버가 GPU 사서 자기 AI 개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걸요? 이미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뭐 국방 모델 일부 정도 담당하는 거 그 정도 하겠죠. 그런데 뭐 글로벌리하게 갈 수 있는 AI 모델을 한다? 이건 이미 입증됐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 그렇죠.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미국의 네오클라우드 밸류에이션 한번 보세요. 70배, 80배예요. 이 지금 PBR 따져도 15배도 안 되는 기업이라니까요. 그러면 얘가 네오클라우드로 인식이 되면, 그러면 저는 주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확 불타겠죠. 네, 아까 뭐 우리나라 여러 상황에 따라서 뭐 불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PBR 한 배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주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대놓고 지금 쿠팡 나가라거든요. 뭐 그렇죠. 크게 보면. 네. 그렇죠. 근데 쿠팡 나가면 쿠팡이 독점하고 있던 게 뭡니까? 새벽 배송 새벽 아니에요. 배송, 그 네. 압도적 새벽 배송과 배송 시스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장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 배송을 누구한테 열어줬습니까? 지금 일단 네이버한테 직배송 열어줬죠. 네.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열어주려고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대형마트에게 바꿔주려고 하잖아요. 네.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국회를 거쳐야 됩니다만. 그러면 지금 쿠팡의 가장 강점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혜 누가 받아요? 네이버가 받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가장 큰 냉소가, 네이버가 무슨 성장주냐, 네이버는 그냥 무슨 온라인 플랫폼도 아니고 이번에 쇼핑주지. 쇼핑주인데 그걸 뺏어온다니까요. 그러면 네이버가 벌어들이는 돈도 저는 일정 부분 유지될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해서 나가는 돈, 벌어들이는 돈에 조금 증액한다면 예전보다 실적은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적이 떨어져도 성장성이 보이는 네이버라면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첫 번째 그 생각이고요. 네. 현대차도 제가 계속 여기 나와서 뭐 욕을 먹었던 게,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게 현대차 맨날 욕만 한다고 그러시는데, 저 50만 원 이하서 계속 사지 말자주의였는데, 저는 이거 40만 원 아래로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쵸. 올해 추정 실적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지금 PR 10배 수준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 정도로 떨어졌는데, 자동차 밸류로 떨어졌으면 이젠 봐야 되지 않나요? 제가 현대차를 부정적으로 봤던 건 100% 매출과 이익이 자동차에서 나오는데, 다른 자동차들 다 날아가고 있는데 혼자 로봇이라고 밸류가 계속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맞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가지 않았고 주가는 그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고 이제 자동차 밸류로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역으로 되짚어 봐야 되는 건 그럼 현대차에 붙어 있는 로봇이라는 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안 사라지죠. 그러면 자동차 밸류로 왔으면 자동차가 망하는 거면 나가야죠. 근데 현대차가 일단 망할 리는 없고 뭐 판매가 둔화되긴 하겠지만 그건 뭐 다른 자동차도 다 마찬가지니 그러면 밸류에이션의 그 부담이 없어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야죠. 그래서 지금 뭐 회의에 참석해서가 아니고 네. 네이버하고 현대차는 그런 밸류에이션 스토리에서 저는 사볼 만한 가격이 됐다라고 봅니다. 다만 네. 현대차는 다만. 오늘 LG전자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 뭡니까? 관세. 관세. 그쵸. 관세가 이제 12.5가 됐어요. 근데 이게 12.5가 중요한 게 아니죠. 2.5% 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그 노동행위에 관련된 부담이잖아요. 네. 근데 301조, 슈퍼 301조하고 301조도 구분 못 하시는 분이 있던데 슈퍼 301조 아닙니다. 301조라고 하는 기본적인 무역법안에서 두 가지를 걸었는데 우리 두 가지 다 걸려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노동행위와 관련된 것만 걸린 거예요. 네. 그러면 초과 공부가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2.5를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거 아니냐에 따라서 미국이 우리랑 약속한 15%를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협상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마스가를 포함한 미국 투자를 좀 지연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럴 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랬던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아마 이거랑 아마 등가 교환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가 관세에 관련된 부담을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아마 등가 교환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렇게까지 잘 짰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어쨌든 LG전자하고 현대차는 아무리 현재 생산 비중을 높였다고 해도 관세에 민감합니다. 아, 당연하죠. 네. 무시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두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는 건 단순하게 오늘 시장에 빠져서일 수도 있지만 이런 요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그 부분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관세 그렇죠. 흐름이나. 추가적으로 이제 그렇죠.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김정관 장관이 뭐 8월 말 9월 초에 뭐 1호 프로젝트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아까 레버리지 ETF 계속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빠져나가면서 최근에 이제 너무 급락하면서 오늘은 또 15%나 빠지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지쳐서 이제 규제를 피해서 정책이 나온 것도 있으니까 미국 S&P 500이나 3배의 이제 레버리지로 많이 빠져나갔다 자금이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불장이었다가 변동성이 있을 때는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난 계속 공격적으로 간다였거든요. 근데 조금 투자자들의 전략도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심리적인 건지.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건 그럴 거면 고점에서 빠져나가시지 왜 저점에서 빠져나가시죠? 고점이 끝이 아닐 줄 알았던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점에서는 최소한 팔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 외국인들 4조 샀을 때 그 저점에서는 또 꽤 많이 올랐다가 오늘 또 빠지고 있는데 오늘 또 빠질 때는 또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뭐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답답한 건 이번에 반도체 빠질 때도 우리만 빠졌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안 빠진 반도체 어디 있어요? 일본은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키옥시아 반토막 났고 그다음에 뭐 그 삼성전기 반토막 났고 하여튼 많이 오는 종목일수록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뭐 반도체가 나아질까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근데 우린 왜 이렇게 더 그런 반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등락폭이 크니까 이거를 종가로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10% 빠지고 10% 내리면 더 내리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변화율은 작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루에 10% 움직이는 이 등락폭을 아래 위로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앵커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럴 땐 안 보는 게 나아요. 믿음이 있다면 차라리 안 보고 다른 거 보는 게 그러니까 낫습니다. 정말 나갈 거 아니면 안 그러니까. 보는 게 속은 편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보지 마시고 반도체에 관련된 믿음이 전부 사라지셨으면 미국이든 어디든 투자하지 마세요. 그 투자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믿음이 사라지지 않으셨다면 그다음에 매일매일 흔들리는 주가에 저는 솔직히 뭐 1도 안 흔들리거든요. 아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요? 네.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보지를 마시던가 아니면 확신을 가지시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죠. 지금은 참 멘탈을 붙잡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심한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랑 같이 이제 옛날에 샀던 사람들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물론 그들도 불편하겠죠. 뭐 주가 등락을 보면서 당연히 불편하겠지만 그쵸? 네. 물어보는 건 지금 고점이야?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와야 돼 말아야 돼 정도이지 뭐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뒤늦게 따라 사신 분들이 내가 이제 한 30% 수익 났다가 막 마이너스 났다가 하니까 이제 버티지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사신 분들도 저는 뭐 전고점 레벨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 봐서 뭐 그렇게까지 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또 반도체 외에 얘기를 해보면 금융주 또 괜찮더라고요. 오늘도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올라가고 하던데 금융주로도 또 이제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그런지 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긴 한데 금융주는 어떻게 보세요? 뭐 금융주는 나쁘진 않은데 뭐 드라마틱한 수익률도 없죠. 그렇죠.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10% 수익률 누리기 위해서 위험 부담 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일부에서 안정적인 거 하나 조금 투자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뭐 대형 금융주 포함하는 건 저는 뭐 아직도 괜찮다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 편입해 봐야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작년부터 시동 걸고 올라온 거지만 금융주는 생각보다 따져보면 거의 매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올해도 그렇게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종목으로서 하나 그 편입하는 건 뭐 나쁘지 않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그 커버드 콜 액티브가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과연 뭐 이게 배당주 그다음에 네. 안정적인 종목으로서 정말 소구력이 있는지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담을 필요는 없다. 많이 담을 필요. 네. 다른 또 대안적 업종 같은 거 왜냐면 반도체가 이러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주식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는 하고 싶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그제부터 한번 시장이 변화된 점을 보자고요. 그 전에 급등락은 어떤 시기였냐면 반도체만 올라서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빠질 때는 반도체하고 다 같이 빠져서 2배로 화가 났어요. 근데 최근에 2, 3일간의 흐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반도체가 주인공이 아니게 됐습니다.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낙폭과대주가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신고가가 났고 지금 사야 되느냐 사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될 때라고 봅니다. 조금씩은. 네. 근데 SK이터닉스도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그 외국 펀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들과 손잡고 사업을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전 이렇게 빨리 뭐 이게 나타날 줄 몰랐는데 뭐 어저께 뭐 정부법 뭐 개정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주가는 뭐 시동을 걸었는데 그럼 에너지 분야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선안권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네. 반도체 판한 2-3개까지는 아직 전력이 남아 돌아요, 여기. 노는 전력이 많다니까요. 여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력을 괜히 끊는 게 아니에요. 남아도는 전력을 나 전력 만들어내니까 돈 줘 하도 하니까 전력을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 남아도는 전력이니까. 이 남아도는 전력을 잘 묶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잘 묶어서 공장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면 그러면 여기는 반도체 팹 한 2-3개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팹 8개를 짓는다고 했는데 뭐 8개 다 지을지는 일단 논외로 치고 만약에 8개를 짓는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부족해요? 그 다음부터는 용수하고 전력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게 반도체 팹이 지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2030년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인프라를 만드는 게 2030년 그 즈음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거 2030년도에 뭐 나온다고 했어요? SMR 나온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원안위부터 시작해서 원전한다 얘기가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는 뭘까? 이쪽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올라가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주가가 비쌌으면 오늘 얘기 안 드렸을 텐데 주산에너빌리티? 이것도 고점에서 한 40% 박살 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대건설? 이것도 고점에서 거의 그 정도 내려왔을걸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담아서 어차피 인프라는 건설이 하고 그 다음에 SMR 하면 SMR 죽이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하루하루 등락하는 것들만 신경 쓰시면 제가 보기엔 멘탈이 망가지니까 이런 미래 그림을 보면서 에너지 쪽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담아야 되는데 하나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력 설비 또 하나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SMR 그 다음에 뭐 태양광을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주 중에서 하나 이런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건설주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게 뭐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룹 내 에너지 기업 들어가 있는 거
몇 개 없잖아요. 없죠. 포스코, 네. SK, GS. GS. 네, 이런 데가 자체 발전소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도 하면서 외부에서 에너지 수입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뭐 긴 그림에서는 저는 괜찮은 수익률을 지금부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당장 내일 뭐가 어떻게 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뭐가 싸서 좀 살볼 만한 것인지를 미래 그림과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그림을 늘 공통적으로 여쭙지만 현금 3천만 원이 있다면 이제 뭐 장이 끝나가니까 다음 주를 대비하자면은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반복은 되겠지만 그 다음 주를 대비한다면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사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다음 주보다는 긴 관점에서 보면 조금 그래도 한 뭐 6개월, 1년 정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뭐 3천만 원은 금액이 조금 작기는 한데 네. 저는 여전히 뭐 40%는 반도체 두 종목에 집중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40% 현재 가격에서 나머지 40%는 아까 말씀드렸던 LX 일렉트릭 네.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GS 이런 기업들을 사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제약바이오도 좀 튀어 올라오는데 뭐 물론 코오롱 계열은 뭐 정말 지옥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 빼고 최근에 조금씩 뭐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쪽도 그냥 일반 바이오 아무거나 사시면 좋은 수익률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규모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변화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변화다. 네. 항체 의약품만 만들다가 여기가 이번에 인수한 그 회사는 펩타이드 계열을 만드는 거예요. 이 펩타이드 계열이라고 하는 건 그냥 호르몬 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그 아미노산 합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GLP-1이 뭡니까? 우리 몸에 있는 원래 호르몬을 비슷하게 복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8공장까지 계속 공장을 확대하면서 송도 제3 캠퍼스를 만들고 있는데 네. 송도 제3 캠퍼스에 만들어지는 그 공장에서 지금 GLP-1 약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왜 강세를 보이고 갑자기 공격적 리포트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 정도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믿음 때문에 1도 안 흔들린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이사님만의 어떤 노하우로 좀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일침? 아니면 위로 좀 주세요. 위로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네.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사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비관하고 이거 망했어 막 이럴 때 그럴 때 분할 매수해서 싸게 사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SK이터닉스를 여러 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 안 사고 딱 한 명 샀어요. 근데 그분이 32,000원에 샀습니다. 그래요? 32,000원에 사고 주가가 뭐 초반에는 뭐 엄청 뭐 급등락을 했죠. 근데 싸게 샀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쨌든 뭐 시장이 뭐 폭락하고 폭등하고는 이익이니까. 그러다가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뭐 100% 이익 내고 팔았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일찍 팔았냐고 뭐라고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싼 가격에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흥분하고 다들 사야 된다라고 미쳐날뛸 때는 안 사시는 게 답이고 다들 끝났네 이제 뭐 반도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다시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지금의 위치가 정말 그렇게 흥분한 가격이었는지.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다시 2차 전지를 되뇌이시는 분들이 많던데 맞아요. 2차 전지 그때 PR이 100배였어요. 지금 반도체가 PR 4배거든요. 네. 비교할 걸 비교하시고 그냥 같이 뭔가 좀 대응될 만한 걸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남들이 다 비관할 때 싸게 사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원래 화는 많습니다. 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화가 다음 주에는 불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다다음 주 저희 뵐 텐데 그때는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는 지금도 희망적이에요. 나쁘지 희망적이요? 않으니까요. 네. 제가 흔들리는군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